여기 나오는 예제 문제들만 해도 시험에서는 실제로 나오기가 힘들 정도로 조금 까다로운 것들도 있긴 있어요. 자, 이게 우주선이기는 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자. 여기 지구가 있는데 지구에서 쏜 우주선이 우주 공간에서 지표면에 대해서 정지해 있을 수 있도록 어떻게 나라는 갔는데 우주 공간에서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 지구에서 B라는 사람이 빨빨빨빨 이렇게 뛰어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대단히 빨리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자. 그런데 여기에 우주선의 앞뒤에는 전등이 2개 달려있고 가운데에, 이것도 맨날 가운데에만 나오는데 가운데가 아닐 수도 있는데 가운데에 이런 광 센서가 하나 있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서 꼬리에서 머리에서 각각 불이 켜지면 빛은 아무튼 여기 광 센서에 도달은 하기는 하고 이에 대한 선후관계, 빛이 왔다 이런 거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그러자.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A가 보기에 두 전등에서 불이 동시에 켜진 후 빛, 광 센서에 동시에 도착했다라고 합니다. 이건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A가 보기에는 그냥 나는 정지해 있는 우주선 안에 있고 이것도 정지해 있는 거에서 빛이 동시에 출발하면 가운데에 동시에 도착한다.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는데 기억 1번 요거 B로 바꿔야 된다 그랬죠. B가 보기에는 불빛은 머리와 꼬리 중에서 어느 부분에서 출발한 것이 센서에 먼저 도착한 것으로 보이느냐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나온 광자와 여기서 나온 광자를 구분하기 위한 표현이고, 아무튼 그게 어떻게 날아왔는지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갔는지 이렇게 갔는지 어떻게 갔는지. 광센서라는 것과 광자가 충돌했다는 사건이 A가 보기에는 요 녀석 여기에 도착하는 것이 동시였다라고 A는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건 2개 발생했죠. 광센서라는 것에 요 광자가 왔다, 저 광자가 왔다라는 2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 유명한 A라는 애가 그 2사건을 동시라고 관측하는 사람이네. 자, 이에 대해 B는 그 2사건의 어떤 것이 앞뒤 선후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랬을 때 B가 보기에는 A가 내가 정지 있고 A가 왼쪽으로 가는 걸로 보이겠네. 그러면 그 방향 뒤쪽에서 발생한 사건이 먼저 일어났다라고 B는 이제 관측을 하게 되겠네. 이쪽 방향에 대해서 어떤 광자가 여기에 도착했다, 또 다른 광자가 여기에 도착했다라는 사실 중에 어떤 게 더 오른쪽에서 일어난 일이야? 그런 게 없죠. 같은 위치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앞뒤, 상하, 그런 위치상의 그 차별이 없기 때문에 B도 이거 동시에 따당 일어난 걸로 봅니다. 자, 그래서 1번 B가 보기에는 어느 부분에서 출발한 것이 센서에 먼저 도착한 것으로 보이느냐, 양쪽에서 출발한 광자, 빛이 센서에는 동시에 도달한 걸로 본다라고 하자는 거고, 그러면 B가 보기에는 머리와 꼬리 쪽에 있는 전등 중에서 어떤 게 먼저 켜진 걸로 보느냐. 자, 도착은 이제 잊어버리시고 불이 켜지는 사건을 동시라고 관측하는 사람, 얘지 또 얘죠. 그 사람을 먼저 찾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애가 여기 있네. B가 보기에는 걔가 이쪽으로 움직이는 걸로 보이네. 그러면은 그의 운동 방향 뒤쪽에서 벌어질 그 위치가 뒤쪽인 사건, 이게 먼저요. 얘가 보기에는 이게 먼저 켜지고 이게 나중에 켜졌다 이렇게 보게 된다고.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D가 먼저라는 그런 풀이법을 따랐을 때 답은 얻을 수 있는데 조금은 설명을 할 줄도 알아야지 되겠어요. 자, 이렇게 보자. 자, 여기 꼬리에서 만약에 빛이 출발을 한다면 어떻게? 광센서를 향해서 빛이 출발을 한다면 A가 보기엔 다 정져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할 텐데 B가 보기에는 내가 가만히 있고
지구도 저쪽으로 가고 우주선도 그 안에 타고 있는 A도 광센서 전등들도 다 이쪽으로 다들 가는 걸로 보이겠지? 그러면 B가 보기에는 만약에 꼬리에서 빛이 나갔다면 빛이 이 위치에서 나가고 이 정도 오는 동안에 출발할 때 여기 있었고 출발 때 여기 있었던 전등과 광센서가 요만큼 이동을 할 거다. 그러다 보니까 B가 보기에는 빛은 요만큼만 와도 뭐 전등은 이렇게 갈 건데 빛은 요만큼만 와도 광센서가 이만큼 마중으로 또 나오는 꼴이 되기 때문에 내가 보는 전체들의 움직임은 빛이 요만큼만 가면은 뭐 광센서 만나겠네 라고 보이고, 다음 B가 보기에는 여기서 출발한 빛이 광센서한테 가기는 가는데 그러는 동안 광센서와 전등이 요만큼 움직이죠. 그야말로 요만큼 움직이죠. 그래서 여기서 출발한 빛은 이만큼 가고 이만큼을 더 가야 된다. 도망가는 애를 따라잡아야 되기 때문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겠다. 내가 보기에는 이런 우주선이 이렇게 가는 걸로 보이니까 내가 가는데 광센서가 마중까지 나와 짧은 시간이 걸려서 출발해서 도착하겠다. 오래 걸려서 출발하고 도착하겠다. 근데 도착은 동시에 해야 돼. 약속 장소에 두 강자가 동시에 만나기로 돼 있어. 야, 근데 나는 거기까지 오래 걸리는디? 야, 그럼 일찍 좀 나오든가 해가지고 얘가 일찌감치 출발을 했었어야 되는 거다. 그렇게 하면은 결론이 똑같죠. 머리에서 빛이 먼저 출발했다. 전등이 먼저 켜졌다. 라고 해석하는 게 이런 식으로 설명도 되긴 하는데, 답만 찾을 때는 좀 빠르게 두 사건을 동시에 벌어졌다고 보는 관찰자를 찾아라. 그 관찰자의 운동은 새로운 관찰자가 보기에 어느 방향으로 운동하느냐, 그 운동 방향 뒤쪽 공간 위치상 상대적인 뒤쪽에서 발생한 사건이 먼저 발생한다 라고 하는 이 단계에 따라서 선후관계 따져주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수능이나 모의평가에서 보게 될 문제들은 91쪽, 92쪽, 93쪽 뭐 요때 여기서 나오는 문제들이고, 약간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대개는 굉장히 쉽죠. 115번부터 6, 7, 8, 9, 10, 11, 12, 13번, 124번 건너뛰고 125번 이런 거는 출처가 어딜 것 같아요? 출처가 어딜 것 같아요? 어디에서 나온 문제야? 115번부터 123번 그리고 125번 어디서 나온 문제야? 딱 보니까 그림이 다 유사하죠? 한 군데서 나온 거겠죠? 어디서 나온 문제야? 내가 만든 문제죠? 내가 만들면서 그림도 그리는데 이 그림 이렇게 쓰고 저렇게 써가지고 재활용하면서 하니까 이렇게 똑같은 그림들이 나왔겠죠? 그래서 이 문제들은 은근히 까다로워요. 은근히 까다로운데 수능이나 모평 출제에 되는 문제들 기준으로 매우 높은 난이도 내지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난이도라서 출제 안 될 만한 수준이다. 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것들은 이런 거 있구나 생각만 해도 되겠어요. 나머지 문제들이 실제 수준이라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애먹을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 숙제로 좀 남겨두고, 자, 이어서 여기까지만 하면은 이제 핵반응, 쌍생성, 쌍소멸 여기까지 하면은 1단원이 다 끝납니다. 2단원, 3단원으로 갈수록 공부해야 되는 분량 또는 그 난이도, 부담이 줄어들긴 하는데 핵반응과 쌍생성, 쌍소멸 이런 것들 요거 정리만 조금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부담 갖지 말고 요거 정리만 빨리 할게요. 자, 먼저 핵반응이라는 것에는 핵융합, 핵분열 두 가지가 있죠. 분열, 쪼개지는 거, 융합,
합쳐지는 거. 합쳐지는 거는 쬐깐한 애들이 커지는 거고 매우 작은 애들이 조금은 커지는 거고 분열은 엄청 큰 애가 좀 작아지는 거, 조금 작아지는 거, 뭐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핵 분열은 주로 우라늄쯤 되는 애들한테서 일단은 벌어진다라고 합니다. 얘들아, 우라늄 원자 번호가, 원소 번호가 몇 번이니? 우라늄 안 외우니? 지금 머릿속으로 하고 있어요? 슈에리베 분탄전. 우라늄 안 나오는데? 그래요? 안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외우려면 92번까지 외워야 되죠? 적어도 92번까지 외워야 되죠? 그래서 우라늄은 아마 그냥 자체가 92번이다 알고 있을 겁니다. 탄소가 몇 번이야? 탄소. 수해일의 분탄 그러고 있으면 안 되죠. 탄소가 몇 번이야? 6번입니다. 왜? 탄소가 원소기호가 뭐야? 탄소 원소기호 얘들아 물리 시간에 물어본다고 왜 이렇게 어색해하냐? 탄소 원소기호가 뭐예요? C죠? 아이고 6번이네. 그죠? 산소는 원소기호가 몇 번이야? 산소는 몇 번이야? 뭐 순서대로 해봐야 돼? 산소 원소기호가 뭐야? 5죠? 그죠? 8번이네. 써있네. 이런 것도 그냥 보는 즉시 알아야 됩니다. 지수가 몇 번이야? 지수가 몇 번이야? 잘 몰라요? 순서 해야 돼? 지수가 원소기호가 뭐야? 원소기호가 뭐예요? N이죠? N. 7번이네. 여기 써있죠. 자, 그런데 우라늄은 몇 번이야? 잘 모르는 거 그냥 92번이죠. 우라늄 92번인데 93번은 뭔지 아니? 94번은 뭔지 아니? 그쪽은 안 외우니? 우라늄 하면 뭐 떠오르는 뭐 비슷한 거 뭐 없니? 우라늄 하면 뭐 떠오르는 거 없니? 우라늄 유라너스하고 같이 떠오르면 좋을 것 같아요. 93번은 뭘까요? 이 뒤에 있는 애는 뭘까요? 그러면은 우라늄 유라너스 다음에는 뭐 나오면 좋을 것 같아? 영어 안 하냐? 구글이 다 알아서 해줄 거서 이제 영어 안 해도 돼? 대학원 가야지. 우라늄 우라너스 그럼 다음에 나올 거 누구야? 천왕성 해왕성 누구야? 넵튠이죠? 그래서 얘가 넵튠입니다. 63번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 나와야 돼?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나와야 되죠? 명왕성은 뭐야? 지금은 그렇지만 외소행성이지만 이게 뭐야? 플루토죠? 그래서 94번이 뭐야? 그래서 얘가 플루토늄이에요. 94번 플루토늄. 여러분은 쉽게 시리즈로 외울 수 있습니다. 우라늄 92번이면서 질량수는 238인 게 대부분인데 우라늄 235가 얘가 분열이 되게 잘 돼요. 특히 저속 중성자를 흡수하면 불안정해져서 이렇게 쪼개지는 이런 일이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두 개로 이렇게 쪼개질 수 있다. 핵융합은 수소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중수소와 중수소가 융합할 수도 있고 중수소와 산정수소가 융합할 수도 있고 몇 가지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예를 들어서 중수소 두 개가 융합되면은 헬륨 원자가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다. 알파 입자 생성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자, 그러는데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여러분 질량하고 질량수는 구분할 줄 알아요? 질량하고 질량수. 질량이란 실제 값 자체를 얘기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질량값을 그대로 얘기한다. 뭐 질량 양성자하고 중성자는 질량이 누가 크다? 중성자가 약간 큽니다. 약간 커요. 전자는 상대적으로 질량이 어느 정도 된다? 얘들의 약 18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자의 질량을 1이다 라고 했을 때
양성자, 중성자는 뭐 1800, 뭐 1805, 뭐 이 정도 된다. 뭐 이게 대충 1830 몇 대인가 뭐 그러는 걸로 내가 아는데 1700 몇 대인가 뭐 그러는데 아무튼 이럴 때 이게 질량이라고 말하자면 얘기하는 거고 뭐 비슷하네 뭐 이 정도는 됐지 해가지고 이것들의 질량을 1 취급하고 1800분의 이것도 있는 거냐 얘는 0이라고 쳐 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서 나타내는 대략적인 이런 정수꼴로 나타나는 자연수꼴로 나타나는 이 숫자들을 질량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여기 우라늄이 분열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원자 핵으로 되는 거 과정에서 질량수는 보존이 된다 안 된다? 질량수는 보존이 된다. 근데 질량은 보존된다, 증가한다, 감소한다? 질량은 약간 감소하는데 얼마나 많이 감소하느냐? 질량수라는 개념에서 보면 미미할 만큼 사라진다는 겁니다. 얘가 꽝 쪼개지는 동안에 어휴 아까보다 질량이 조금 없는데 어디 부스러기가 어디 갔나 하고 찾아봤더니 그 부스러기가 아예 흔적을 찾을 수가 없더라. 왜? 빠직 하면서 부스러기가 쫄게 했는데 얘가 그냥 사라진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에너지로 바뀐 거다. 이거를 질량 결손이라고 한다. 질량 결손 델타 m 킬로그램이라고 했을 때 m 킬로그램은 어디로 가는 거냐? 그 질량의 C제곱 3 곱하기 10의 8제곱의 제곱이니까 9 곱하기 10의 16제곱 한 만큼 줄 단위의 열 또는 빛에너지가 돼서 어디론가 방출이 됐다라고 하자는 것이 이게 핵분열 과정에서의 에너지 방출. 핵융합 얘랑 얘랑 합쳐질 때 자 요런 핵융합 반응에서 질량수는 보존돼요 안 돼요? 질량수는 보존돼요? 증가해요? 감소해요? 보존되죠? 근데 질량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보존돼요? 아주 섬세하게 세세하게 된 질량은 보존돼요? 증가 감소해요? 이때도 감소, 결손이 일어난다. 얘는 큰 걸 쪼개다 보니 부스러기가 떨어져 이거 어디 갔니? 했더니 야 부스러기 찾아봐 그랬더니 완전 에너지화해서 사라졌다라고 하자면 얘는 조그만 거 두 개를 꿍 했더니 그 과정에서 또 부스러기가 또 나와가지고 이게 야 부스러기 어디 갔냐? 좀 모자란다. 조금 모자란다 그랬더니 그거 에너지가 됐다라고 해야지 된다는 얘기다. 하나가 분열하고 두 개가 합쳐지는 거꾸로 되는 모양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런 얘는 질량이 감소하고 얘는 질량이 증가해 그런 게 아니라 둘 다 질량수는 보존, 질량은 감소. 그러는데 감소한 질량, 질량 결손량만큼에 대해서 mc제곱 이용해서 쓴 요만큼 에너지가 열과 빛 에너지로 방출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 핵분열과 핵융합이다. 100쪽, 101쪽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우라늄 238은 이렇게 불안정하진 않아서 우라늄 235의 붕괴가 나타난다라고 그러고요. 우라늄 동위원소 우라늄 238이 99.3%이기 때문에 0.7% 정도에 해당하는 우라늄 동위원소 우라늄 235에 요까지 알 필요 없습니다. 저속 중성자가 흡수되면 더 불안정해진 후에 분열까지 일어나게 되더라. 자, 그래서 하나의 우라늄에 자 그림 나온 거 바로 위에 있는 식입니다. 하나의 우라늄 235에 저속 중성자를 n에 0, 1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여기는 양성자 수, 여기는 질량수니까 중성자는 양성자 없이 질량수는 1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중성자가 결합을 하면 이게 바륨과 크립톤으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중성자 3개가 또 튀어나가면서 200메가 일렉트론 볼트가 나오더라. 이럴 때도 있는데 우라늄 하나에 이렇게 한 다음에 스트론튬 더하기 크세논, 제논이라고도 하고요.
요런 걸로 두 개로 쪼개지면서 중성자 두 개 나오면서 어쨌든 200 메가 일렉트론 볼트가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라늄이 이렇게 쪼개지느냐 이렇게 쪼개지느냐 그게 비율이 또 다르기는 한데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대략 뭐뭐가 되는 과정에서 뭐도 나오고 중성자도 두세 개 정도 나오고 200 메가 일렉트론 볼트만큼의 에너지가 어쨌든 질량 결손에 해당하는 것만큼에 대해서 나타나더라. 다음 핵융합 과정 101쪽 보면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결합을 했더니 헬륨이 나오고 이렇게 그 반응물 뭐 핵융합 반응물로 반응물이라고 해도 되나? 이거 화학용어인데 화학결합 뭐 화학 반응 얘기인데 결과물로 중성자가 하나 나오면서 17.6 메가 일렉트론 볼트가 나온다 그러네요. 이렇게 되면서 플러스 뭐 중성자도 나오고요. 17.6 메가 일렉트론 볼트 나오는데 이렉트론 볼트는 그냥 에너지의 단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 전자볼트 일렉트론 볼트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이라서 이거 이제 메가 해서 100만 배 해가지고 그러는 새로운 에너지의 단위가 뭐 있나 보다 생각하면 돼요. 그런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이 에너지 손실 때문인데 자 하나씩 물어봅니다. 우라늄 하나의 분열 과정에서와 그 헬륨 원자핵 하나가 만들어지는 핵융합 과정에서 질량 결손은 언제가 더 크다? 한 번의 반응 중에서는 질량 결손 양은 이때가 더 크겠죠? 질량 결손이 크니까 더 많은 에너지가 나오잖아. 비슷한 말, 같은 말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의 우라늄 붕괴와 하나의 헬륨 원자핵 생성 과정의 핵융합 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뭐가 더 크다? 당연히 우라늄 한 개의 분열 과정에서 더 큽니다. 지금 보이잖아요. 숫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한 번의 우라늄 붕괴, 한 번의 한 개의 헬륨 핵 생성 과정에서 융합에 따른 생성 과정에서 핵자당 방출 에너지는 어떤 경우가 더 크다? 반응 핵자 하나당 방출 에너지는 누가 더 크다? 반응 핵자 하나당 방출 에너지는 누가 더 크다? 얘들아 핵자당 에너지라고 했으니까 핵자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핵자가 뭐예요? 핵자가 뭐예요? 양성자가 중성자를 뭉뚱그려서 부른 말입니다. 원자, 핵을 구성하는 입자, 양성자, 중성자밖에 없죠. 그걸 이제 핵자라고 부를 건데, 자, 그런 핵자당이라 그러면, 아이고, 이런 반응 과정에서 핵자는 몇 개 반응했느냐? 여기에 이제 중성자 또 이제 들어가기도 하지만, 236개 정도가 관여해서 요만큼을 만들었네 라고 해야 되는데 핵자당 그럼 이거 236을 나눠야 되는데 요거 결합해서 이거 될 때는 핵자들 양성자 중성자 하나하나 양성자 중성자 하나하나 총 4개가 요만큼을 만들었으니까 얘는 4.4 메가 일렉트론 볼트 정도를 한 개당 만들었는데 여기는 236개가 한 개당 0. 얼마씩 밖에 에너지를 방출하지 못한 꼴이니까 문제에서 이런 말 나오죠. 핵자당 방출 에너지는 핵융합 과정에서가 더 많다, 효율적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한 번의 반응 과정에서는 당연히 분열 과정에서 우라늄의 분열 과정에서가 에너지가 더 많아요. 요거 섬세하게 봐야지 안 그러면 대충 읽으면 핵융합이 되게 효율적이래 뭐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 하느라고 앞에서 뒤에서 핵자당 방출 에너지 0.85 핵자당 방출이 6.5 메가 일렉트론 볼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였고요. 다음 쌍생성과 쌍소멸이라는 말이 새로 나와요. 자 이걸 또 구분을 해야 돼요. 쌍생성과 쌍소멸은 뭐냐? 쌍생성
그냥 에너지에서 에너지가 없어지면서 뭐 어떻게 얘기하면은 공간이 차가워지면서 입자가 두 개 생기더라. 예를 들면 하나는 전자, 하나는 반전자, 양전자 라고 하는 상반된 성질을 가지는 두 개의 입자가 뾰병 생기면서 공간이 차가워지더라. 복사 에너지, 전자기파가 사라지더라. 뭐 이런 식으로 전기장이 사라지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쌍소면은 얘네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갑자기 아예 없어지면서 공간에 전자기파가 뾰로로롱 막 이렇게 생기더라. 그러는 과정을 쌍소멸이라고 하면서 입자와 반입자가 아무것도, 그러니까 입자들은 아무것도 없던 데에서 두 개가 완전히 새로 생성되는 거 쌍생성, 두 개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 그냥 부스러기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완전 사라지는 걸 쌍소멸이라고 하면서 이제 에너지가 입자로 변하는, 입자가 에너지로 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 질량을 띤 입자 두 개가 생겼다 없었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쌍생성, 쌍소멸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여기에서는 질량결손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모자라는데 부스러기 어디 갔어? 없어졌네? 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어이구 뭐 떨어졌나? 가루 풀만 떨어졌나? 어이구 없네? 하는 게, 그게 핵분열과 핵융합이라면은 얘네들은 입자와 반입자가 어이구 합쳐졌네, 지들이 아예 없어지는 거, 지들이 아예 생성되는 거, 이런 것들 얘기하기 때문에 약간 구분을 해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어쨌거나 없어지는 과정에서 그만큼의 총 에너지만큼이 E는 mc제곱에 해당하는 만큼으로써 그만큼 에너지를 방출하더라, 또는 그만큼 에너지가 사라지더라 라는 것에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기에서 보다 보면은, 이제 문제 읽다 보면은 쌍생성, 쌍소면, 무거운 원자의 근처를 에너지가 아주 큰 전자기파나 베타선이 지나가면, 쓱 지나가면 거기서 갑자기 전자와 양전자, 전자와 반전자라고도 하고 전자와 양전자라고도 불러요. 이 생성이 된다. 이게 쌍생성이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 무거운 원자의 근처에 아주 큰 전자기파가 지나가더라, 뭐 이런 용어가 이제 보기에서 설명으로 나와도 쌍생성되는 그 상황, 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쌍소면, 입자와 반입자, 예를 들면 전자와 양전자가 충돌하면 질량이 소멸하면서 입자들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그만큼 질량 m 값에 해당하는 mc 스퀘어 제곱, mc 스퀘어 줄만큼의 에너지의 전자기파가 갑자기 생성해내더라. 질량의 에너지로 변화되는 거, 이런 거. 둘이 뭐 충돌했는데 싹 사라지면서 어떤 에너지가 나왔다, 이런 얘기 나오면은 요 얘기 하는구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1쪽까지가 이쪽 관련한 내용이고, 예제 1, 2, 3번 102쪽에서 보면은 요러하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서 화학반응식하고 용어 구분을 잘못하면 안 됩니다. 화학반응식하고 달라요. 여기서는 융합, 분열이라는 말을 얘기를 했는데, 화학적으로 두 개가 붙는 거, 예를 들면 뭐 있냐? 뭐 있지? 뭐 있냐? 뭐 좀 여러 개가 관해서 그렇기는 하는데, EH2하고 O2하고 결합하면 EH2 하면서 어쨌거나 뭐 이렇게 한 다음에 합성되는 거, 이런 거 합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 물리에서 이제 이런 건 뭐라 그래? 이렇게 합쳐지는 거는 융합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 화학에서는 분해라는 말로 얘들이 이렇게 됐네 뭐 하는데, 우리 물리에서는 분열, 핵분열이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 원자 핵의 자체의 변화가 없이 그들의 원자끼리의 결합 구조만 바뀌는 거하고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용어가 은근 함정성으로 나왔을 때, 아직은 그런 수능 문제는 안 나왔었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 쑥 넘어가는 경우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예제 1, 2, 3번
뭐 이런 거 해서 이 n값, 뭐 숫자 값들 요거 한번 맞춰봐라 하는 문제, 질량 수는 보존이 된다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 요런 것들 예시 있고요. 연습 문제들로서 원자핵 반응 과정에서 이런 용어들 관련해서 얼마라고 봐야 되겠는가, 요래 조래 한 것들, 크다 작다 같다 이런 용어들 확인차 하는 거고, 139, 140, 141 뭐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여기에서는 등장을 하게 됩니다. 2는 MC 스퀘어 특수상대론의 결론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나오는구나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1단원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은 문제만 풀어오시면 돼요. 문제 풀어오고 질문하고 이렇게만 잘하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2단원 나가게 되는 건데, 2단원 시작하게 되면은 전기력에 대한 얘기 나오죠? 앞에서는 연력학에서 흡수한 열에너지량 Q라고 썼었는데, 여기서는 Q를 전하량으로 쓸 거죠. 전하량, 라지 Q, 전하량, 스몰 Q를 가지는 물체가 둘 간의 거리 Rm만큼 떨어져 있을 때 서로 간에는 같은 종류면 서로 밀고 다른 종류면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을 한다. 전기력, 이럴 경우에 쿨롱 힘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그랬을 때 그 힘의 크기가 K, R 제곱분의 QQ 뉴턴이다 라고 쓴다는 거. 요거 쿨롱 법칙. 요거 쿨롱 상수 8.99 곱하기 10의 9제곱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안 외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미터 단위, 쿨롱 단위로 나타내면 둘이 밀고 당기는 힘의 크기 충분히 표현이 된다. 뭐 그래요. 끝! 이렇게 해서 쿨롱 법칙이 끝나긴 하지만 이쪽 관련해서 어려운 문제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어요? 뭐가 생각나요? 뭐가 생각나니? 그냥 공식, 내용 이게 끝! 인력, 청력 되는데요 싶은데 이거 가지고 어려운 문제 뭐 있었지 싶으면 뭐가 생각나요? 여기 A, B라는 미지의 어떤 전하, 종류, 크기를 가진 애들이 있는데, A, B 옆에다가 C를 갖다 놨더니 얘가 받는 힘하고 얘가 받는 힘이 크기가 몇 대 몇이었고 방향은 잘 모르겠다. 근데 A를 치우고 A를 여기다 갖다 놨더니 이랬더니 또 네가 받는 힘이 네가 받는 힘이 몇 대 몇의 크기를 가지고 방향은 어떻게 됐다. 그러면 누구의 전하량 B는 몇 대 몇 뭐 이런 문제. 요거 할 때 이제 쿨롱 법칙을 사용하면서 A와 B가 C에 가는 힘, B와 C가 A에 가는 힘, 그래서 이렇게 엎어치고 매치고 해가지고 전하량이 QA, QB, QC였다라고 치면서 공식 몇 대 몇 해가지고 계산이 쭉 나오는 것들 최근에 모의고사 같은 데선 유행을 하고 있는데, 수능에서는 그렇게 대두되고 있진 않아요. 그냥 학생들이 괴로워하니까 이거 계산하면 짜증나는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모의고사나 문제집에서는 종종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능에서는 아직 뭐 그러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쿨롱 법칙 쓰면서 푸는 문제들이죠. 빨리 넘어가도 돼요. 쿨롱 법칙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우리 물리1에서는 전기장에 대한 얘기를 상세하게 얘기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바로 원자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자, 요거 우리 옛날 얘기 들으면 됩니다. 옛날 얘기. 옛날에 서양에 뭔가 쪼개기 좋아하는 할아버지들이 살았어요. 쪼개기 좋아하던 할아버지들이 자꾸 아무거나 막 쪼개다 보니까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어떤 입자까지 쪼개버렸어요. 그걸 가리켜 뭐라고 부르더라? 그걸 가리켜 원자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다. 아톰, 애텀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더라. 해서 이제 그런 원자가 있겠지. 실제로 쪼개진 않았고, 그래서 그런 원자라는 개념을 정리를 한 사람이, 원자는 마땅히 이래야 돼 라고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놀턴이죠.
원자의 개념적으로는 이럴 것이다 라고 얘기한 데모크리토스 등등의 사람이 있었는데 원자는 또한 이런 성질을 가져야 돼 얘기한 사람이 이제 돌턴의 원자설 해가지고 이걸 좀 정리를 했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결론 돌턴이 얘기했었던 원자는 마땅히 이래야 돼 라고 했던 성질들은 현재까지 맞는 게 몇 개 있다? 몇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몇 개 있다? 지금까지도 아 원자는 그렇지 라고 지금도 맞는 게 몇 개? 한 개도 없다. 그죠? 그 돌턴의 원자설이 깨지는 과정이 톰슨, 러더퍼드, 보어 원자 모형으로 쭉 넘어가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또는 현대물리다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자, 돌턴은 일단 원자라고 하는 것은 뭐 대략 이렇게 단단한 공처럼 생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톰슨이 등장을 합니다. 톰슨, 아빠 톰슨이라고 부를게요. 아버지 톰슨이라고 부를 거예요. 왜? 아들 톰슨이 뒤에 또 나와요. 아들 톰슨의 X선 회절 실험, X선 회절 실험이라네. 전자선 회절 실험 할 때 거기서 나오는 톰슨은 딱 이 사람 정말 아들입니다. 전자선 회절 실험하면 뭐 이렇게 쭉 떠오르는 거 있어요? 내가 설명할 때까지 기다릴 거, 진도 나갈 때까지 기다릴 거야? 떠올라요? 뭔지 알아요? 입자의 파동성, 그 중에 회절성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실험이었죠.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아버지 톰슨이 톰슨의 무슨 실험? 톰슨의 무슨 실험? 아버지 톰슨의 무슨 실험? 음극선 실험이라는 걸 하죠. 음극선, 베타선, 전자선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밑에 나오는 그림처럼 마이너스 기에서 음극선이라는 게 쭉 나가는데 이거는 전하를 띠기도 하고 자석이나 전기장 속에서 방향이 휘기도 하고 여기다가 물레방아 만들어 놓은 바람개비 설치해 놓으면 물레방아 막 돌아가고 그러는 걸 봐서 아 이거는 어떤 질량을 가진 입자들이 물레방아를 툭툭툭툭 치기 때문에 이게 회전하는 거더라. 바람개비를 툭툭툭 치기 때문에 음극선이 이렇게 하는데 바람개비 이렇게 되면 팡 돌아가더라 라고 하면서 어떤 입자에서 전자, 질량을 가지는 나중에 이제 전자라고 부를 것들이 떨어져 나가더라 의미 원자는 부스러기가 튀어나가서 부스러지는 것들 질량이 깨질 수가 있다. 원자는 더 쪼개질 수 있다. 원자는 쪼개질 수 있으며 아주 단단하고 완벽한 물체가 아니라 여기서 부스러기들이 이렇게 떨어질 수 있으며 기본 상태였을 때 원자에는 마치 소위 식빵에 건포도가 박혀있듯이 푸딩에 과립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전자가 콩콩콩콩 박혀있다. 푸딩 모형, 식빵 모형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죠. 이런 톰슨 원자 모형까지도 얘기를 했다. 그 다음에 나오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원자 모형 어떤 실험 누구예요? 자, 누구의 원자 모형이 어떻게 생겼고 그것이 나타내게 된 실험의 이름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일단 러더퍼드 나올 거예요.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라는 게 나오기 위해서 한 실험이 뭐다? 알파 입자 산란 실험입니다. 뒤에도 또 정리가 되어 있고 뒤에서도 한 번 더 이 얘기를 또 할 건데 이 뭔가 실험 그것으로 알아낸 것들 관련해 가지고 빛의 파동성 입자성 입자의 입자성 파동성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빛의 입자성 빛 광자의 운동량과 에너지 확인 입자의 파동성 입자의 회절과 간섭 확인하면서 각각은 무슨 실험을 기준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발견하게 됐는지 여기 있는 거하고 또 실험이 헷갈려요. 그리고 실험도 뭐 충돌하고 어디에다 쏘고 뭐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이게 용어가 헷갈리니까
기다리면 뭐하냐? 지금 잠깐 보지. 어디 갔냐? 173쪽입니다. 173쪽에 이렇게 용어만 이렇게 쭈루룩 써놨는데, 요래요래에서 빛의 이중성, 방전효과 실험, 컴퓨터 실험, 광자 에너지, 공대 운동량. 물질에서 물질의 파동성, 아들통제 전자성 회절 실험, 입자의 회전 현상, 데이비슨 건너 실험, 입자의 반성 현상. 앞에서 나오는 톰슨의 음극선 실험, 로버트 알파이처 산란 실험, 뭐 이런 것들. 각각의 실험이 결국은 뭐랑 막 충돌시키고 어쩌고 저쩌고 뭐 하는 것들이 비슷하게 생겨서 이거 용어들 구분하느라고 뒤에서 정리 한번 할 겁니다. 러더퍼드의 알파입자 산란 시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원자라는 게 이게 단단한 공에 뭐가 뽕뽕뽕 박혀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자라고 하는 것의 대부분의 공간 사실은 텅 빈 공간이다. 텅 빈 공간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밀집된 아주 작은 공간 안에 원자 핵이라는 곳의 질량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다라는 것도 중요하죠. 자, 그래서 러더퍼드 원자 모형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었다. 원자핵 주위를 전자들이 돌고 있는 모양으로 러더퍼드 얘기를 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러더퍼드 원자 모형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러더퍼드 원자 모형의 문제점 두 가지가 중요하죠. 러더퍼드 원자 모형의 큰 문제점 두 가지. 뭐하고 뭐? 러더퍼드 원자 모형 문제점 그러면 두 가지 따닥 좀 튀어나왔으면 좋겠는데 뭐하고 뭐? 순서 뭐 상관없습니다. 뭐하고 뭐? 첫 번째 아무거나 뭐? 원자의 안정성. 두 번째 뭐? 선 스펙트럼. 이 두 가지 현상이 설명이 안 되더라. 자, 원자의 안정성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러더퍼드가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은 원자의 구조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 우리 세상은 잘만 돌아가잖아. 실제로는 안정적이다. 네 불안정성을 해소를 해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네 이론에 따르면 전자가 살짝 그 궤도를 키우기만 하면은 뭐 어떤 에너지든지 다 얘가 흡수할 수가 있고 살짝 작아지면서 미세한 에너지를 얼마든지 방출할 수 있는데 원자는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파장 진동수 영역대가 따박따박 띄엄띄엄 떨어져 있더라. 애매한 진동수의 빛은 파장의 빛은 흡수하지도 방출하지도 않더라 라고 하는 선 스펙트럼 현상으로 흡수 또는 방출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설명하지 못하더라. 그걸 해소한 것이 보어 원자 모형이고 보어 원자 모형의 조금 더 발전한 형태가 이제 현대 원자 모형이라고 그러는데 보어 원자 모형은 그냥 현대 원자 모형하고 그냥 비등비등하다. 뭐 그게 그거다라고 해서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아주 크게 뭐 세세하게 이것들의 차이점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정리된 사항들 쭉 봅니다. 톰슨의 왜 톱슨이라고 돼 있냐? 톰슨입니다. 톱슨 아니에요. 옳다. 톰슨의 음극선 실험, 유도 코일 장치에 높은 전압을 걸어주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극으로 밝은 선이 이렇게 나타난다. 음극선, 전자선, 베타선, 뭐 결국은 다 똑같은 용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걸 보고는 원자 핵 내에 플러스 전하가 고르게 퍼져 있으며 그 사이사이 속에 전자들이 듬성듬성 박혀 있다. 이렇게 봤는데, 러더퍼드, 바로 뒤에 나오는 러더퍼드 원자 모형에서 밝혀질 그런 사실들에 의해서 아이고 이렇게 공간이 꽉 차 있지 않네 라는 걸 확인했다.
러더퍼드의 알파입자 산란 실험. 금을 얇게 펴서 알파입자를 충돌시켰다. 알파입자가 뭐냐? 알파입자가 뭐예요? 헬륨 원자 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쏘아서 이렇게 했는데, 야, 뭐 이때가 얼마나 옛날일진 모르겠는데 알파입자를 어떻게 이렇게 던져서 맞췄을까? 금박에 알파입자를 어떻게 던져서 맞췄을까? 알파입자를 어떻게 쐈을까? 알파입자, 헬륨 원자핵들을 만들어서 쏜 것까지는 아니고 알파 붕괴하는 물질, 방사성 물질을 여기다가 넣어놓고 자연스럽게 여기서 알파선이 나와요. 알파입자들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것에 이제 금박, 얇게 편 금박 갖다 놓고 여기 맞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장치를 만든 것까지는 아니고 여기서 알파 붕괴해, 여기서 베타 붕괴해, 여기 감마 붕괴 뭐 이런 것들 중에서 알파 붕괴하는 거 이렇게 뭉쳐놓고 빵꾸 살짝 뚫어서 뿅뿅뿅뿅 계속 나가게 그냥 했을 뿐인 거다. 뭐 그런 거고요. 그렇게 했더니 첫 번째, 그렇게 해서 나간 알파 입자들은 금박을 대부분은 그냥 뿅 통과를 해버리더라. 그런데 두 번째, 가끔 가다가 매우 큰 각도로 되튕겨 나가는 것들이 있더라. 첫 번째, 대부분들은 그냥 통과하는 걸 보니 저 금박처럼 보이는 저 공간이 실제로는 대부분 텅 빈 공간이었나 보네. 두 번째, 일부 가끔 가다가 반대로 튀어나가거나 큰 각도로 이렇게 비껴나가는 것들을 보니까 아주 질량이 작은 영역에 이렇게 응축이 많이 돼 있나 보네 라고 하더라. 그러면 원자는 어떻게 핵이 구성되어 있어야 될까? 원자는 어떻게 생겨 먹었어야 될까? 원자 핵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주변에 빈 공간을 크게 두고 전자가 돌고 있어야 된다라는 러더퍼드 원자 모형을 만들 수 있겠더라. 그래서 맨 끝에 나온 요 크기 및 요 모양들 이렇게 해가지고 러더퍼드 원자형이 만들어졌는데, 그 다음에 잠깐 그 스펙트럼 설명이 나오면서 뭐 보어 원자 모형부터는 이제 양자 가설부터 시작해가지고 양자 가설 뭐 이러 하면은 에너지를 흡수하네 방출하네 하면서 그 스펙트럼 계열, 뭐 발머 계열, 라이먼 계열, 뭐 파신 계열 뭐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이제 슬슬 에너지 띠 구조로 넘어가는 내용들이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반도체 부분으로 용어 공부하면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 요 스펙트럼, 뭐 흡수, 연속 스펙트럼, 흡수선 스펙트럼, 방출선 스펙트럼 뭐 이런 것들 뭔지 알아요? 뭐 이런 게 뭐다라는 거는 여러분 아마 뭐 기본적인 사항들은 다 알 것이고, 이게 컬러가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뭐 그냥 컬러로 나타내면 빨주노초 파남보 여기 나와 있어야 되고, 러더퍼드 원자 모형의 문제점 111쪽에 나오고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어 원자 모형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1, 2, 3, 4 몇 번째 준위에 적절한 반경과 에너지 상태로 전자는 돌더라. 에너지 흡수 또는 방출하면서 전이 가능하더라. 그러면서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 라이먼, 발머, 파셴 계열,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수소 원자의 경우에는 나타나더라 하는 것들 쭉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모를 만한 내용은 없을 겁니다. 이거 화학에서도 얘기하고 중학교 때도 어느 정도 충분히 또 언급하는 것도 있고 약간 더 심도 있게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 처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용어들 한번 되새김하는 의미에서 쭉 설명해 봤고요. 관련 내용들 에너지 양자화까지에 관한 것들 96쪽, 7쪽까지 나오는 문제도 여러분들이 쭉 풀어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연력학 이후에 특수상대론 관련해가지고 핵분열, 융합, 쌍생성, 소멸, 그리고 여기 쿨롱 법칙 전기력 포함해서 에너지 양자화 또는 뭐 그 원자 핵 구조 뭐 이런 것들 관련한 것 문제 117쪽까지 쭉 다 풀어오시면 좋겠고, 그거까지 해오면 여러분들 이제 내용 공부하고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정도 수준 문제 풀 수 있으면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해오시고 다음 시간에는 질문 받고 내용 정리하고 질문 받고 내용 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쪽을 하다 보면은 제법 빠르게 그쪽도 어느 정도 끝나고 좀 고난도 문제들로 이렇게 좀 이렇게 모의고사 풀듯이 문제 연습하는 시간 또 많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관련 내용들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하시고 없는 사람들은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들 많으셨습니다.